1616년 문학의 더 거장이 같은 날 사망. 1916년 4월 23일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같은 날 세상을 떠났고 정확히 10년을 사이에 두고 두 작가는 대작 햄릿과 돈키호테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연으로 유네스코는 이날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하였다. 두 거장 사이에 개인적인 서신이나 만남은 없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1912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영국의 번역본으로 출판되었을 때 그의 작품을 읽었다. 또한 1607년 말부터 이미 유명해진 세르반테스의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용하였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을 읽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런던에서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구입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1613년 늦은 봄 플래치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국인 케데니오의 돈키호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극은 1613년 발생한 글로브 극장의 화재로 사라졌다. 이후 1700년 말 킹맨 회사와 배우 간에 있었던 지불 계약서와 같은 다양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스페인의 열정적이고 천재적인 소설의 아버지인 세르반테스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공통점은 연이 언어와 시대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작품 속 유명한 주인공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 미덕을 가르치는 반면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은 독백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세상과 대화를 하고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심리 묘사로 주인공들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다른 문화와 세계 속에서 집필되었지만 역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스페인 무적 함대에 잇따른 패배로 몰락하던 스페인과 대영제국으로 번창하던 시기에 영국을 배경으로 쓰인 작품 속에 당시 역사적 상황이 녹아있다. 세바스티앙 카르발료 레미가 파노라마 카메라를 발명하여 1962년 4월 23일 특허권을 얻었다. 건설업자의 요구로 건물의 모서리 부분부터 모두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롤라이플렉스를 사용하여 10장의 사진을 조금씩 겹쳐서 찍어 연결하였다. 다양한 실험으로 레미는 필름 한 조각을 내부에 고정하여 렌즈를 회전하는 방법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발명하였다. 또한 렌즈를 손으로 돌려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 제작 후 보완하여 1962년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약 20년 뒤 미국에서 비슷한 방식의 카메라가 개발되었지만 내부 구조는 레미가 발명한 것이었다. 1997년 말 레미는 더 개선된 형태의 카메라를 개발하였다. 브라질의 사진사 세바스티앙 카르발료 레미가 파노라마 카메라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1600년 스페인의 역사가 담긴 델 에스코이알 스페인 마드리드 북서쪽에 위치한 산 로렌조 델 에스코리알은 수도원과 왕궁을 겸한 건축물이다. 스페인의 황제 펠리페 2세의 명령으로 건축가 후안 바우티스타의 톨레도가 1563년 4월 23일 공사를 시작하였고 1594년 건축가 후안 데 에레라가 완성하였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가로 162m, 세로 208m인 직사각형의 대지 위에 세워졌다. 건물의 네 기둥에 여는 커다란 탑을 세웠고 건물 안에는 2000개의 방과 2600개의 창문, 1200개가 넘는 문, 86개의 계단, 16개의 안뜰, 15개의 회랑, 88개의 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축물은 로마 시대의 순교자로서 산채로 불에 타 죽은 성 로렌조를 기리는 수도원이자 왕인 펠리페 2세가 거처하기 위한 궁전으로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은 16에서 17세기 스페인의 역사, 문화, 예술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궁전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많은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을 볼 수 있다.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915년 4월 24일 아르메니아니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1915년 4월 23일과 24일 사이 도시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다. 1911년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청년 투르크당의 비밀회의에서 터키 내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을 말살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틈을 타 아르메니아인은
오스만 터키 통치자들의 압제에 반발, 봉기를 일으켰고 당시 러시아가 터키를 침공하자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 편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청년 투르크당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계획을 실행하였다. 처음에는 군대 소집이라는 명목하에 아르메니아인 남성들을 징집하여 건설 현장에 투입시킨 뒤 모두 학살시켰다. 또한 아르메니아인 지식인, 성직자, 정치인들을 연행하여 처형하였다. 도시와 마을에는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만 남아있었다. 남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전쟁 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이주를 시행하였다. 그들은 마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추방당했다. 강제 이주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특수조직에 의해 수많은 아르메니아인 살해당했다. 오스만 제국령에 이른 아르메니아인 공동체는 이처럼 잔혹한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러한 대학살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긴 여행 속에서 기아와 갈증, 질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35만 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살로 터키 내 아르메니아인 대부분이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1600년대 스웨덴 제국의 함대 바사오를 인양하다. 1628년 8월 10일 스웨덴 제국의 함대가 스톡홀름 항구를 출항하였다. 왕조의 이름으로 새로 건조된 바사호는 그중 가장 큰 군함이었다. 이 거대한 군함이 서서히 항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돌풍을 만나 전복되었고 폭우를 통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침몰되고 말았다. 바사호는 150여 명의 선원들과 적게는 30여 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의 희생자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후 1956년에 해양 고고학자 안데스 프란첸이 바사오를 발견하였다. 침몰한 지 333년 만인 1961년 4월 24일 스톡홀름 앞바다인 달라레만에서 인양되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바사오는 소음기 없는 발트하에 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바사오는 3개의 돛대와 10개의 돛을 가지고 있고 꼭대기에서 용굴까지 높이는 52m, 뱃머리에서 선미까지 69m에 달하며 무게는 1200톤으로 완성될 당시 이 군함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함이었다.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다 1965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승인되었다. 1966년 11월 첸세센의 주도하에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하여 문화혁명으로 중단되었으나 1968년 다시 개재하였다. 1970년 4월 24일 드디어 중국 간수성 주취한 우주기지에서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동팡홍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72개 면의 다각형 형태로 무게 173km, 지름 1m의 소형 인공위성이었으며 전파 송신 장치를 탑재하였다. 지구 궤도를 회전한 기간은 26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팡홍 1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중국은 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후 첸세선은 중국 정부의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을 제안하였고 마오쩌 등에 의해 승인되었다. 1719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의 로빈슨 크루소가 런던에서 출판되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의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가 출판되어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국 최초의 근대적 소설 중 하나의 주인공의 생활상은 사실적이고 친밀하게 묘사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인 크루소는 모험 항해를 나섰다가 배가 난파되어 홀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탈출할 배를 만든다. 그때 노예로 팔려가던 프라이데이를 구출하여 하인으로 삼고 무인도에 상륙한 영국 반란선을 진압하여 선장을 구출하고 2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사실적인 소재와 상세한 설명을 첨가해 이야기를 전개시킨 이 작품은 구조면에서 친밀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받기도 했으나 만화책으로도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많이 소개되었다. 무선 전신사를 설립한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태어났다. 190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1874년 4월 25일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났다. 1895년 집에서 헤르츠의 전자파를 응용하여 전압을 높이는 유도 코일, 불꽃 방정기, 수시기가 달리 코일러가 부착된 기구로 무선 송수신 실험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무선
통신의 개선 및 개발에 바쳤다. 1897년 이러한 실험을 거듭하여 무선 전선 장치가 발명하였고 영국에서 특허를 얻어 마르코니 무선 통신 회사를 설립하였다. 1901년 콘누얼 주 폴주에서 25kW 전력으로 높이가 45m인 두 개의 나무 사이에 펜 와이어를 안테나처럼 고정시켰고 뉴펀들랜드 주 세인트 존스에서 120m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영국의 폴드에서부터 캐나다의 뉴펀드랜드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 전신의 송수신에 성공하였다. 1914년 그의 천재성과 열정으로 최초의 무선 송수신기를 완성하였다. 그는 1937년 7월 20일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다.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카네이션 혁명 1974년 살라자르 정권의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과 민주주의 설립을 위해 좌파 청년 장교들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오랜 기간 총리로 재임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한 살라자르의 뒤를 이어 1968년 마르셀로 카예타누가 정권을 인수하였다. 그는 살라자르 체계를 유지하였고 아프리카와 동티모르 식민지의 탄압을 계속하며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포르투갈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1974년 초 식민지 탄압에 파견된 군인의 수는 14만 명으로 국가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4년 4월 25일 청년 장교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정권 타도를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혁명을 이끌던 스피놀라 장군의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혁명을 주도한 청년 장교들과의 맞잘로 스피놀라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은 해외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1976년 총선과 대통령 직접 선거가 실시되어 안토니오 도스 산토로 라마로 이아네스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마라우 수아레스가 초대 총리가 되어 혁명은 종결되었다. 1798년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태어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페르디방 빅토르 외젠 들라크루아 1978년 4월 26일 파리의 생모리스에서 태어났다. 1919년 오클레망 교회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고 라파엘로풍의 그림을 그렸고 1820년 낭트의 주교의 주문으로 성심의 성모를 완성하였다. 1822년 들라크루아는 살롱 데뷔작으로 단테의 신곡 주요편을 소재로 하여 단테의 배를 그렸다. 이 작품은 이후 정부가 구입하여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내전 중 독일 공군 폭격기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에 1시간 반 동안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 약 2,000명이 사망하였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게르니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적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게르니카의 시장이 열리는 날 시민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끔찍한 학살은 1937년 4월 28일 타임즈의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월요일부터 시장에는 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오후 4시 반, 여전히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을 혼잡했고 종소리가 울렸다. 5분 뒤 독일 폭격기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폭탄을 투하하였다. 또다시 5분 뒤 두 번째 폭격이 있었다. 15분 뒤 3차 폭격이 시작되어 7시 45분에 끝났다. 인구 7,000명의 게르니카 마을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654명이 사망하였으며 889명이 부상당했다. 폭격으로 집을 잃은 난민은 3,000명 이상이 되었다. 당시 피카소는 게르니카라는 작품에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사람 등을 무채색으로 강렬하게 묘사하여 전쟁의 야만성과 폭격의 잔혹성을 생생하게 고발하였다. 1937년 대학살 전쟁의 상징이 된 게르니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1986년 사고 1980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있는 4번 발전소가 폭발하여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유엔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65명이 사망하였고 4,000명에게는 백혈병과 여러 가지 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앞으로 50년간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돼 있다. 이 사건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1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체르노빌의 4번 발전소가 저출력 상태에서 실험 도중 과부하를 일으켰다. 긴급 정지를 시도하였으나 출력이 높아지면서 파열되어 결국 1시 23분 44초 폭발하였다. 체르노빌 원자로 내부에는 50만 2억 5천만
키리와 우라늄 2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폭발로 전문가들은 약 50%의 아이오딘과 30%의 세슘이 누출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방사능 구름은 체르노빌에서부터 유럽 곳곳을 뒤덮었다. 4월 27일 폭발이 일어난 뒤 36시간 뒤 4만 5천 명의 프리파트 주민이 대피하였고 5월 5일까지 반경 30km 지역 주민의 약 14만 명이 대피하였다. 10일 동안 군용 헬리콥터 30대가 동원되어 방사능 노출을 막기 위해 1,800톤의 모래와 2,400톤의 납을 투하하였다. 겨우 5월 6일이 되어서야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드라쿠르아가 태어다. 2년 뒤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 카오스 섬의 학사를 살롱에 발표하였다. 1930년 민중을 이끄는 자유라는 제목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 다음에 살롱에 출품하여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1832년부터 외교 사절단의 일원으로 스페인, 모로코와 알제리를 여행하였다. 이곳에 이국적이고 감각적인 형상과 강렬한 색채의 영감을 받았는데 이는 이후 작품의 원천이 되었다. 1834년, 1844년 사이 부르본 궁전의 알현실과 국회 도서관 벽화를 받아 제작하였고 릭상무르 궁전의 상우현 도서관 천장화와 생실피스 성당의 생장주 벽화 등 공공기관과 교회를 장식하는 대형 역사화와 종교화를 그렸다. 1950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 천장화를 주문받았다.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하던 그가 죽은 뒤 작업실에서 수백 점의 회화 작품과 6천 점의 드로잉 9천 점이 넘는 작품이 발견되었다. 1521년 최초로 해협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항해사 페르난도 마젤린이 사망하다. 페르난도 마젤린은 최초로 스페인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한 포르투갈 항해사이다. 1519년 9월 20일 페르난도 마젤란은 트리니다드, 산안토니오, 콘셉시온, 빅토리아,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함선 5척과 26사명이 선원을 이끌고 향료를 구하기 위해 몰루카 제도를 향해 에스파냐의 샹칼루 향을 출발하였다. 늦은 겨울 마젤란은 파티고니아를 지나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폭풍으로 산티아고 함선이 난파되었고 산티아노 함선은 승무원들의 불화로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1920년 11월 28일 세척의 함선과 마켈란은 라틴 아메리카 끝에 있는 해협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마켈란 해협이라 이름을 짓고 그것을 지나 이전까지의 바다와는 달리 넓고 잔잔한 바다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곳을 태평양이라 이름 붙였다. 이후 수많은 질병과 식량 부족 등으로 지친 그들은 마침내 1521년 3월 마리나 제도의 감섬을 거쳐 필리핀 제도에 도착하였다. 산 라자로 섬이라 명명하고 스페인 왕의 이름으로 정복하였다. 하지만 1521년 4월 27일 미켈란은 막탄 섬에서 원전비 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 1865년 증기선 술타오의 침몰로 1,500명이 사망하다. 멤피스 지역 인근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던 증기선 술타니아호가 폭발하여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이 발생하였다. 술타나호는 무게 1719톤, 길이 260피트로 1863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시에서 만들어졌다. 정기적으로 뉴올리언스와 생루이스를 오가면서 주로 모카를 운반하거나 군대를 수송하는 일을 하였고 미시시피에서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었다. 1865년 4월 21일 367명밖에 실을 수 없는 술타나오의 약 100명의 승객과 2100명의 남부 감옥에서 석방된 군인 등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하였다. 오전 2시경 배의 보일러가 폭발해 화염에 휩싸였고 바닷속으로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약 1500에서 1900명이 생명을 잃었다. 당시 이 배에는 승객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를 추정할 수가 없었다. 오후 3시경 도착한 최초의 선박이 보스토니아 2호가 생존자를 구조하였다. 1982년 우번군 순경의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다. 우번군 순경은 연쇄 살인범으로 더 알려져 있다. 1982년 4월 26일 술이 취한 우번군 순경은 자신이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우번군 순경은
지서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과 수류탄을 훔쳐 인근 4개의 마을을 휩쓸어 주민 58명을 숨지게 했고 3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다음 날인 4월 27일 아침에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살하면서 종결되었다. 이 사건으로 내무부 장관 서정아가 자진 사임하였고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1545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이순신이 태어나다. 이순신은 조선의 가장 훌륭한 해군 전술 사령관으로 1598년 11월 16일 노량해전 당시 전투 중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전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해 해상 방비를 강화하였고 거북선 건조에 착수하였다. 이미 고려 말부터 조선의 선박 기술은 발전되어 있었다. 수많은 해전 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철수하기 위해 무수한 일본 전선이 집결하였다. 이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을 섬멸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하였다. 왜구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연합함대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다. 전투 중 뱃머리에서 지휘하던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총탄에 맞고 배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1592년에 제작되었다. 거북선의 선체는 튼튼한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바닷물에도 녹이 슬지 않는 나무못을 사용하였다. 선체 안쪽에 노가 배치되어 있고 전투 상황에 따라 노 젓는 방법을 바꾸어 기성성이 뛰어났다. 또한 좌우 방패판과 문 중앙에 수많은 포 구멍을 뚫어 공격에 용이하게 하였다. 1945년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사망하였는데 아직도 그의 죽음 미스터리는 남아있다. 파시즘을 주도한 이탈리아 정치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사망하였다. 무솔리니와 그의 연인 베타치는 1945년 4월 28일 동고의 남쪽 약 20km 떨어진 곳의 메체그라의 율리노에서 사살되었다. 이들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레리온 대령의 지휘로 4월 28일 16일 무솔리아나와 클라레타 페타치는 메체그라의 율리노에서 사살되었다. 발레리오 대령의 실명은 왈테리오 아우디시오로 파르티자니였다. 같은 날 동고에 있던 다른 지도자들은 4월 19일 무솔리니와 페타치의 시체를 밀라노 로렌토 광장으로 옮겼다. 광장에 모여든 군중들은 시체를 훼손하여 철탑에 매달았다. 법의 학자와 목격자들은 무솔리니와 페타치가 사망한 공식적인 날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혹자는 고문과 질식으로 숨졌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탈리아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